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클라이머 세이버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게시물을 담당하고 있는 기후활동가 최현욱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기후책 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부 주술적 사고를 읽을 차례인데요. 6장, 7장, 8장을 한 번에 갈 예정이니 바쁘게 따라올 준비를 해주세요. 책 전체를 읽지 않고 중요 부분만 읽습니다. 6장 뿌리는 캐내지 않고 열매만 따먹기, 대기업과 대형 환경단체의 불길한 결합. 6장은 대형 환경단체와 기업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후변화 청년단체 GIG에서 정리해주신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어떤 소수의 대형 환경단체들은 기업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는다. 환경단체와 기업이 서로 기부금을 주고받을 뿐 아니라 기업의 임원진들이 환경단체의 임원진으로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환경단체를 믿고 맡기는 회원의 뜻을 대변하지 않고 지도층에서 독단적으로 행동한 결과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맡은 바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를 후원하는 대형 재단들은 화석연료 산업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도 완벽히 결백할 수 없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다시 책을 읽겠습니다. 기업과 제휴관계를 맺은 대규모 환경단체라고 해서 기후변화의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부 기후변화 대응책은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유수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들이다. 때로는 화석연료를 땅속에 그대로 두기 위해 투쟁하는 공동체를 직접적인 희생양으로 삼는다. 온실가스를 위험한 오염물질로 취급하는 정책을 제한하고 배출량 제한과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성할 규제책을 요구해야 마땅한 이 단체들이 오히려 온실가스를 화폐나 비우랑 채무처럼 거래할 수 있고 꾸러미로 만들 수 있고 투기할 수 있고 세계 전역에 퍼뜨릴 수 있는 후기 자본주의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등 시장 중심의 복잡한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많은 단체들이 주요한 화석연료 중 하나인 천연가스를 기후변화 해법이라며 옹호한다. 천연가스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이 향후 몇 년간 재앙적인 수준의 온난화를 몰고 갈 것이라는 압도적인 증거를 무시한 채 말이다. 환경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환경단체와 기업과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캐나다, 유럽, 인도, 케냐,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 그리고 여러 개발도상국들 등을 통해 환경운동의 황금기를 거치면서 환경법제화 원칙이 출현하는데 환경법제화란 환경을 오염시키는 활동이나 물질에 대한 전면 금지 혹은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가능하면 오염 정화 비용을 오염원 배출자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입니다. 언론인 마크 도위는 미국 환경운동의 역사를 추적한 저서 잃어버린 땅에서 이런 접근법 덕분에 명확하고 측정 가능하며 현실적인 성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수천만 에이커의 땅이 연방 야생지역 보호 시스템에 추가되고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의무화된 덕분에 일부 지역에서는 말라붙었던 호수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대기 중에 포함된 납 밀입자의 양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미국인의 체내 지방에서는 이제 DDT가 발견되지 않고 있고 폴리여마 바이페닐의 잔류량도 예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5대5 차덕층에서는 수은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우유나 모유에서 스트론튬 90이 발견되는 일도 사라졌다. 이 모든 성과는 문제되는 물질의 생산이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소송과 법제화 중심의 환경운동이 일어나다 보니 대중적인 저항운동이 없어지고 법률가, UN 정상회담 참가자들 간의 운동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소비주의 억제 이야기가 나올 때 그건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거야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 이 부분은 순응적 환경주의자의 성향인데 저항적 환경주의자와 순응적 환경주의자로 나뉘는 배경을 살펴보면 로널드 레이건이 취임하면서 산업우호적 환경문제 배척적인 정치를 시작했고 이에 환경운동가들이 사회중앙 집권적 계획을 통제하려 한다며 환경운동가들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환경단체들은 시장 지상주의와는 정면 충돌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산업계 우호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이를 순응적 환경주의자라고 하며 일부 환경주의자들은 지역 단위로 저항운동을 시행하는데 이들을 저항적 환경주의자라고 합니다. 주 6장 19 쉘은 인권 침해와 관련한 소송에서 합의금 1,5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지만 쉐보론이 했듯이 인권 침해에 가담한 사실은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다. 주 6장 20일 탄소 거래제를 둘러싼 의회 투쟁이 시작되기 전에 Climate Works Foundation을 비롯한 미국 내 자선단체들은 Hewlett Foundation과 The Packard Foundation 등으로부터 끌어모은 자금 수백만 달러를 수많은 환경단체들에게 분배했고 그 덕분에 환경단체들 사이에서는 탄소 거래제 투쟁에 초점을 맞추거나 이 투쟁 활동에 대해 기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오염물질 거래제도 교토 의정서를 탄생시킨 국제기후협약이 막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부유한 공업 국가들은 그동안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만큼 자국의 배출 상한선을 정하고 조직적으로 배출량을 감축하는 일에 앞장서야 했고 유럽연합과 개발도상국들은 탄소세 신설,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정책 실시 등 강력한 국내 정책을 도입하여 배출량을 감축해야 했다. 그러나 이 협상에 참석한 클린턴 행정부는 전혀 다른 경로를 제시했다. 그것이 바로 찬성비 대책으로 이용되었던 배출권 거래제를 모델로 하는 국제탄소 거래제였다. 환경보호기금은 교토 의정서 체결 직전까지 엘 고어의 집무실과 긴밀한 협력하에 이 계획을 입안했다. 모든 공업국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일정량까지 감축할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대신 탄소 배출권을 발행하여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배출권을 사거나 팔아서 쓸 수 있게 하고 각 국가별로 총 탄소 배출량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기업들 간의 배출권 거래 제도로
운영하자는 내용이었다. 또한 탄소의 대기중 유입을 막는 방법으로 흔히 알려진 프로젝트, 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를 심는 활동이나 저탄소 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 탄소 배출이 심한 공장의 시설을 개량하여 배출량을 줄이는 활동에 대해서는 탄소 저감 실적권이 인정되며 오염 배출자들은 이 실적권을 구입하여 자신이 내뿜은 탄소 배출량을 상쇄해야 할 수 있었다. 탄소 거래제의 채택 여부에 의해 교토 회담이 무산 위기로 몰릴 정도로 미국 정부는 이 접근법에 엄청난 열의를 보였다. 프랑스 전직 환경부 장관 도미니크 부아네의 표현에 의하면 이 일로 미국과 유럽 사이에는 몹시 적대적인 갈등이 빚어졌고 결국 기후위기를 정글의 법칙에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세계 탄소 시장이 형성되었다. 당시 독일 환경부 장관이었던 앙겔라 메르켈은 이렇게 주장했다. 전직 공업 국가들이 배출권 거래와 수익만으로 자신들의 의무 감축량을 채우는 것은 이 회담의 목표가 될 수 없다. 탄소 상세 시장은 환경 보호를 명목으로 내세운 새로운 종류의 인권 침해를 낳는다. 식량을 수확하거나 땔감을 구하거나 낚시를 하기 위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 탄소 흡수지대로 분류된 지역에 드나드는 농민들과 원주민들이 심한 박해에 시달리는 것이다. 예컨대 온두라스의 바조 아구안 지역에서는 팜유 생산 농장 소유주들 가운데 일부가 메탄을 포획하겠다며 탄소 상세 프로젝트를 신청하고 있다. 메탄 포획의 수익성에 현혹된 토지 소유주들이 주민들의 생활터전인 농경지를 밀어버리고 거대한 팜유 농장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점유와 강제 퇴거의 폭력의 악순환이 일어나 2013년에는 현지 농민들과 이들을 지지하던 사람들 수백 명이 사망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대형 환경단체들은 탄소 상세 프로젝트를 낮은 곳에 달린 열매를 따는 기후행동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권력을 휘두르는 부자 나라의 기업에서 배출하는 탄소를 저지하는 것보다 정치적 약자인 가난한 나라 국민들을 그들의 터전에서 내쫓는 것이 훨씬 쉽다는 엉터리 비용 편익 분석을 토대로 한 판단일 뿐이다. 한마디로 문제의 뿌리를 캐내는 것보다는 낮은 곳에 달린 열매를 따는 편이 훨씬 쉽다는 계산이다. 아이러니는 지속 가능한 저탄소 생활 방식을 가장 충실히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탄소 시장의 주요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연과 긴밀한 상호 호혜 관계를 맺는 이 사람들은 지역 생태계로부터 소량의 혜택을 얻어가는 대가로 자신들과 후손들이 계속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곳을 보살피며 되살리고자 한다. 올바른 기후 해법에 전념하는 환경운동이라면 이런 생활 방식을 지원하고자 노력해야 마땅하다. 보전 책임주의의 오랜 전통을 거세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자연에서 분리된 도시로 몰아내 소비자로 전락시키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소기 회사들과 맞붙을 마음의 자세가 아예 없는 듯 보이는 단체들도 있다. 내 생각에 그들은 결코 환경운동 단체가 아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환경 프로젝트라고 해도 탄소 배출권 거래 방식을 채택해서는 기후 대응의 성과를 거의 내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값싼 탄소 배출권을 대량으로 방출하여 기업과 국가들을 탄소 시장에 참여시키자는 결정을 내린 시점부터 유럽에서는 문제가 시작되었다. 몇 년 뒤 경제 위기가 닥쳐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자 갓 탄생한 탄소 시장에서는 배출권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 탄소 가격이 폭락했다. 2013년 탄소 1톤의 목표 가격은 20유로였지만 실제 거래 가격은 4유로에도 미치지 못했다. 결국 더러운 에너지에서 탈피하거나 탄소 저감 실적권을 구입하려는 의욕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로 인해 2012년 영국의 전력에서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넘게 상승했고 독일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듯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을 급속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석탄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량이 급증했다. 유엔 청정 개발 체제는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다. 유엔에서 직접 위촉하여 발간한 보고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체제는 근본적으로 붕괴했다. 미국 정책연구소에서 기후금융 전문가로 활동하는 오스카 레이에스는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부국들의 미약한 탄소 저감 목표 설정과 경제 침체로 탄소 저감 실적권 가격이 99% 하락했다고 설명한다. 존 캐리는 기후변화의 위협을 대량 살상 무기에 빗댔는데 참으로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없다. 기후변화가 핵전쟁과 같은 수준의 위험을 안고 있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가 암시하는 것만큼 진지한 대응을 하지 않는 걸까? 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업들에게 채취를 멈추라고 요구하기는커녕 달콤한 열매를 쥐어주는 걸까? 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도박을 하는 걸까? 2013년 2월 130개가 넘는 환경정의단체와 경제정의단체는 이와 같은 시간 낭비를 참을 수 없다며 기후해법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계 최대의 탄소 거래 시스템인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 시스템 ETS의 철폐를 요구했다. 실험이 시작된 지 7년이 지난 시점에 나온 평가였다. ETS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오염 배출량이 매우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원천적인 배출량 감소 의무를 거의 부과하지 않는다. 탄소 상세 프로젝트는 오히려 전 세계적인 배출량 증대에 기여할 뿐이다. 보수적인 정보원들조차 이 시스템이 구매한 탄소 저감 실적권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는 실질적인 탄소 저감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가장 혹독한 비난을 퍼부은 것은 하버드 대학 사회학자 테다 스코치폴이 쓴 통렬한 보고서다. 그녀는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대중운동의 결여를 주요한 페인으로 꼽았다. 변혁운동이 격렬한 반격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적 연결망을 꾸려야 한다. 또한 우호적인 하원 의원 사무실, 편안한 중력 회의실, 호화로운 휴양지를 넘어 훨씬 폭넓은 영역까지 넘나들며 지속적인 정치적 시도들을 조화시켜야 한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제 간신히 시작된 풀뿌리 기후운동이 바로 이런 일들을 진행하며 그 결과 화석연료 부문과의 투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잇따라 쟁취하고 있다. 7장 구세주는 없다. 환경해법을 떠벌이는 억만장자들. 7장에서는 마법의 기술이 탄생하리라는 믿음 때문에 기후변화를 막기보다 새로운 기술에 더욱 매달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탄소 흡수 기계를 개발한 데이비드 키스는 대기 중에서 포집한 탄소를 원유 채취에 사용하면 탄소 배출의 주기가 아주 짧은 탄화수소 연료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에너지
대전지부 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유 회수 증진 기술은 전통적인 채취 기술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뿐 아니라 원유의 지속적인 채취와 연소의 진행으로 기후변화를 촉진하게 된다. 원유 회수 증진 기술의 도입에 따른 탄소 발자국의 총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대신 석탄 화력 발전에서 직접 흡수한 이산화탄소의 이용 방안을 검토한 한 모델링 연구 결과 이산화탄소 흡수 공정에 따라 감소된 배출량은 결국 이 기술에 의해 추가 생산된 원유의 탄소 배출량으로 상쇄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원유 생산 시스템 전체가 이 공정을 채택하면 대기 중 탄소 흡수로 감소된 것보다 4배다 많은 탄소가 배출될 것이다. 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현재로서는 채취가 불가능하여 매장량에 포함되지 않은 원유의 상당량이 추가 생산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매장량만 따져도 우리가 기후에 변화를 미치지 않고 안전하게 태울 수 있는 원유량의 5배에 이른다. 미국에만 국한시켜보아도 기존 매장량보다 4배나 많은 원유를 채취할 수 있는 기술은 기후해법이 아니라 기후위협이다. 주 7장 20일 게이츠 재단은 쉘, 코노코필립스, 쉐브론 등 대형 석유 및 가스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고 석탄, 가스 채광 회사들뿐 아니라 석유 및 가스 탐사, 생산, 서비스,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많은 회사들에게까지 투자하고 있다. 자본주의만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위기에서 세계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추상적인 이론 수준을 넘어 하나의 가설이 되었고 현실 세계에서 끊임없이 검증과 재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덕분에 우리는 이론 자체는 접어두고 그 결과를 꼼꼼히 분석할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세련된 친환경 생활 양식의 대표주자로 나서리라 기대했던 유명 인사들과 미디어 복합 기업들은 이미 다음 유행으로 이동한 지 오래고 친환경 상품들은 경제 침체의 조짐이 보이자마자 진열대 뒤편 깊숙한 곳으로 밀려났다. 각종 혁신 사업에 투자하리라 기대했던 벤처 자본가들은 그 기대를 무참히 저버렸으며 사기가 판을 치고 과열과 파열이 교차하는 탄소 시장은 배출량 감소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징검다리가 될 것 같았던 천연가스 부문은 오히려 재생 가능 에너지 시장을 크게 잠식했다. 무엇보다 새로운 형식의 계몽 자본주의를 창안하겠다고 호언하던 수많은 억만장자들은 태도를 바꾸어 훨씬 많은 수익을 내는 본래의 자본주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8장 햇빛을 차단하라. 오염 해결책이 오염이라니. 8장은 기후공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수 제작된 비행기나 헬륨 풍선에 긴 호스를 매달아 성층권의 황산 에어로졸을 분산하는 방안도 자주 논의된다. 대포를 이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성층권의 황산 에어로졸을 분산하는 방안은 흔히 1991년에 폭발한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의 이름을 따 피나투보 옵션이라고 불린다. 피나투보 옵션은 1971년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 폭발 1년 뒤 지구의 평균 온도가 0.5도 내려간 것에서 착안한 방법입니다. 태양 복사 관리 방법 중 하나로 성층권의 황산 에어로졸을 분비하여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광을 차단해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적은 비용, 즉각적인 온도 하락 효과, 숲의 왕성한 성장, 아름다운 석양 관측. 단점은 연무로 인한 천체 관측의 어려움, 태양광 발전량 감소, 온실가스 생성 해결의 효과 없음. 성층권의 에어로졸을 주입하기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음. 아프리카 적도 지방에 심각한 가뭄 발생, 인도와 일본에서 가뭄과 기근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함. 이외에도 약소국의 기후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 2011년 3월 영국 왕립학회 주최하에 지구공학 세미나가 있었는데 참가자들은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장려, 금지, 규제라는 세 가지 단어가 표시되어 있는데 본인의 입장과 가장 어울리는 곳에 표시를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한 과학자가 입장을 표시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적어 놓았습니다. 기후변화를 야기한 인간이 태양 복사 관리를 적절하고 안전하게 규제할 수 있을까? 태양 복사 관리 규제와 관련해서 지구가 우리의 이익에 맞추어 조종될 수 있다는 관점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게 될 위험이 있지 않을까? 우리 입장을 삼각형에 표시하기에 앞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MIT 해양 미생물학자 셸리 치스홀름의 말을 인용해보자. 지구공학 연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생태계가 우리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참가자, 단순한 반응자가 아니라 이며 우리는 그 행동 경로를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생태계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 대개는 미생물들의 집합체이자 자기 구조와 능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시시각각 진화해가는 복잡한 시스템이다. 이런 유형의 시스템은 예측할 수 없는 창발성을 지니며 이는 누구나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구공학 연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전혀 거론하지 않는다. 러트거스 대학의 철학자이자 기후변화 전문가인 마틴 번줄에 따르면 지구공학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커다란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의학계에서 백신을 개발할 때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 있다. 즉 그 한 사람은 위험에 떠안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은 위험을 떠안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구공학의 경우에는 대기권과 같은 크기의 모델을 만들거나 대기권의 일부를 격리시키는 게 불가능하다. 작은 모델 하나로 시험을 해보고 곧바로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이 방법을 실행하는 건 미친 짓이다. 한마디로 이 테크놀로지를 실험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얻으려면 수십억 인구를 실험용 쥐로 그것도 여러 해 동안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바로 이런 점에서 과학사를 연구하는 제임스 플레밍은 지구공학 계획을 검증되지 않았고 검증할 수 없으며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위험한 것이라고 표현한다. 주 8장 30 남부 아프리카 해안에서 구름의 발생이 줄어들면 아마존 지역에서 무려 30%의 강우량 감소가 나타날 거라고 예측했다. 이 연구는 보도 자료를 통해 아마존 강우량 감소로 열대우림의 고사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유행 환경 변조 기술 금지 조약은 기상 변조 기술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지구공학을 실행에 옮기길 원하는 사람들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활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조약을 피해가고 있다. 아마 수십억 인구는 이들의 활동이 전쟁 행위라고 느낄 텐데 말이다. 지구온난화의 해법은 세계가 아닌 우리 자신을 개조하는 것이다. 지구공학은 인류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기이한 괴물로 지구를 개조한다. 우리는 단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가지 공학기술적 해법들이 뒤섞인 유독한 혼합물을 상대해야 할 것이다. 온도를 낮추기 위해 하늘에 투입한 황 투입 때문에 발생한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하늘에 투입한 구름씨앗, 산성화를 막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로 해양에 투입한 철, 그리고 지구공항에 쏟아부은 쓰레기들을 걷어내기 위해 설치한 탄소 흡수 기계들을 동시에 상대해야 한다. 데이비드 키스. 세계적인 규모의 빙하 시대, 즉 지구 전체가 눈으로 뒤덮이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영화 설국열차에서 보셨듯이 말이죠. 지속 가능성 문제 전문가 에드 에이스는 저서 신이 준 마지막 기회에서 이렇게 말한다. 인간을 달에 보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열렬한 지지이 호도하는 점이 있다. 바로 로켓을 개발하는 것과 살기 좋은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완전 별개라는 사실이다. 전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단히 협소한 관점이 필요하지만 후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살기 좋은 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로켓 공학보다 훨씬 복잡한 활동이다. 과학은 우리에게 말한다. 이미 밝혀진 매장지에 묻혀있는 화석연료 대부분을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어야 한다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화석연료를 땅속에서 캐내는 일을 중단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책에서 다룬 다른 해법들을 실행할 수 있을까? 이를테면 기후와의 전쟁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오염 기업들의 수익 가운데 훨씬 많은 비율을 세금으로 거두고 이 세금을 그들이 배출한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데 투입하는 방법은, 민영화된 에너지 산업을 다시 공영화하여 전력망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방법은 우리에게 이 전략이 실행 가능한지 따져볼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다. 이는 화석연료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전까지만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인도의 저술과이자 활동가인 반다나 시바는 우리 사회가 생태학적 방법을 근간으로 한 농업 모델로 전환하면 많은 양의 탄소를 포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온실가스를 줄이고 식량 안정성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지구공학처럼 무려 50년간의 실험 기간을 거칠 필요도 없다. 이미 효과가 확인된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는 지구를 멸종위기 중 동식물이나 기아에 허덕이는 오지의 어린이들이나 버려진 동물처럼 취급한다. 인간이 지구보다 우월한 입장에 있다고 보는 이러한 관점은 지구를 쉽게 조종할 수 있는 기계처럼 취급했던 베이컨의 소설만큼이나 위험한 태도다. 이 파란 구슬이 몹시 약하고 부서지기 쉽다는 걸 깨닫고 지구를 구해내야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아주 특별한 역할, 즉 지구를 보살피는 부모의 역할을 맡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약하고 상처입기 쉬운 존재는 우리 인간이며 깊은 애정과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두 손으로 감싸든 존재가 바로 지구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은 인간의 대응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대응으로부터 인간을 지키는 것이다. 인간이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지구는 지진과 화염을 일으킬 것이다. 지구는 우리를 완전히 말살할 만큼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지구공학이라는 도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때는 더더욱 그러하다. 조사 결과 대중은 기후공학에 대단히 부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몹시 놀라운 결과이며 뚜렷한 경향성을 드러낸다. 우주 거울이나 성층권 미립자 투입 등 공학적 개입에 대해 대중은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설문 주제임을 고려하면 나이 많은 응답자들이 젊은 응답자들보다 지구공학을 흔쾌히 받아들였다는 점이 참으로 흥미롭다. 가장 반가운 소식은 외부인의 관점에선 환경주의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환경운동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환경운동은 특정 지역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런 종류의 대규모 실패를 목격해온 이 행동주의 세대는 오만한 공학자들의 자신만만한 주장에 의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번 망가지면 영원히 복구할 방법이 없는 소중한 지구를 걸고 도박을 벌일 생각이 전혀 없다. 네, 이렇게 해서 2부를 끝냈습니다. 다음 편에는 3부 어쨌든 시작하자가 이어집니다. 여러 댓글들이 다음 편을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되었는데요. 많이 알아갑니다. 다음 편을 기다립니다. 자본주의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해서 만족을 모르게 하는 것 같다 등의 댓글을 여러분들이 달아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기후책들이 대부분 두꺼워서 한 권 읽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함께해요.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